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세부 추진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고용부는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석 달여간 산업안전 대진단에 들어갑니다. 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 정책과 부동산 경기 부진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최근 2년 새 건설, 부동산 기업들의 금융기관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3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나이스 평가정보의 시도별 부동산 건설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 58만 개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 업종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85조 3,800억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27%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관련 기업 그리고 제2금융권 등에서 건전성 악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43개 단지 총 22,543가구가 입주에 나섭니다. 2016년 이후 8년간 2월 평균 아파트 입주 규모가 27,000가구 이상이었던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지만 3월 입주 물량이 4만 가구 가까이 예정돼 있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1,933가구, 지방이 11,610가구로 권역별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량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설 연휴 기간에 운영되는 KTX 특가 상품을 오는 31일부터 6일간 판매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TX 특가 상품은 명절 귀성, 귀경 상황에 따라 생기는 일부 열차의 빈 좌석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저 운임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열차는 설 당일을 제외한 2월 8일과 9일, 11일, 12일 총 4일간 3만 1,000석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 현 체계가 갖춰진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뜨거워지고 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금융 분야 민색 토론회에서 한국의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꼬집고 상속세 개편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실제로도 한국의 명목세율로 봤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속세 개편 방향은 어디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두 분께 이야기부터 좀 묻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디스카운트,
혹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우리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북한 이슈도 있고요. 그중에 이 상속세가 핵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주가가 막 오르는 걸 주주 입장에서는 기뻐해야 되는데 오너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나중에 상속할 때 이제 큰 상속세가 많이 물리면서 주가 오르는 걸 오히려 싫어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문성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한국 기업의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가 높은 상속세 때문이다. 예,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상속세 때문만은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네, 있죠.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중에 상속세도 한 요인이다 하는 것은 전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의 오너가 실제 상속이 이제 근처에 온다. 네. 몸이 연로해져서 건강이 안 좋으시면 실제 자기의 어떤 그 주식에 대한 그 주가가 오르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돌아가는 시점, 네. 그것이 이제 상속인의 이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인데요. 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그 상속 대상 자산가액의 네. 기준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네. 이제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죠. 또 그러니까 이제 실은 누르는 경우가 실제 시장에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도 예, 있었고 제가 법원 판결도 받았죠.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어서 네.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의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야 정말 이거 잘못 들어왔다 이거 이거 보니까 이 오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현재 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네.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 상속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는 상속세가 이제 크단 말이죠. 네. 주식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은 네.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주식을 판다고 하는 것은 매도 압력이 들어가는 거죠. 또.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또 선반영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물납으로 이루어졌다. 네. 그럼 물납이 이루어지면 캠코에서 공매를 합니다. 네. 공매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자기가 일대 주주이고 돌아가신 분이 네. 이 물납으로 나온 그것을 공매를 통해서 가져가더라도 2대 주주나 3대 주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분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정말은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주식이 네. 여기에 대해 정상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거쳐지지 않은 상태죠. 네.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거든요. 네. 주가가 지금 못 오르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네.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의 어떤 디스카운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가가 못 오르게 하는 요인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호린 교수님, 한국 기업의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시장의 뭐 할인 요인 중에 뭐 많지만 상속세가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논평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 관련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 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기업 지배 구조 관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배당 성향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달라진다. 네. 사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네. 그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고요. 예.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기업 쪽에 상장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네. 되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투자한 기업은 그 안에 있는 여러 사업 부문 중에 미래 경쟁력이 있고 수익 창출 능력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투자를 한 건데 네. 그거를 물적 분할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회사는 핵심 사업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죠. 뭐 LG화학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맞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보기에는 이런 예측 가능성이 기업 지배 구조에 의해서 예. 불투명해졌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약간 정책 목적에 의해서 이 뭐 조변석기 하듯이 바뀌는 네.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달리 말하면 법적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처럼 네. 개인 투자자들 중에 특히 단타 거래하는 분들처럼 아침에 사고 저녁에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업의 장기간 가치를 보고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네. 장기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결국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의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물론 금방 앵커님 말씀하시고 오문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가 과도해지는 문제로 인해서 대주주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바라지 않겠죠. 네. 그래서 소위 주가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네. 자, 상속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수입의 조달을 위한 세원의 하나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의 불공평, 자산의 불공평을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정책 세제인데 네네. 그 정책 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손해를 줘가면서 낮은 수준의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건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거를 대주주 개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 내가 상속하는 단계에서 주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커지는 것은 그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상속세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네. 이걸 좀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자라는 욕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죠. 이 문제인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디까지가 주가 관리고 어디까지가 주가 조작이냐 네.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선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 문제를 네네네. 제가 말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상속세는 정말은 밤새고 얘기해도 이 접점이 없는 네. 뭐 그런 제목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세목이 도입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도 부자 돼야 되냐. 그러니까 이걸 좀 끊자. 네. 어느 정도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 라인에서 공평하게 시작을 하자. 네. 이런 뜻에서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뜻이 강하게 이제 됐던 건데 요즘 보면 이제 OECD 국가 중에 많은 국가들이 네. 상속세를 폐지하기 시작했어요. 네. 뭐 조금 이따 그렇다면 논의할 겁니다. 이제 보면 옛날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예. 옛날엔 틀렸는데 지금 맞다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스타트 라인에 대해서 공평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상속세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개인 세목인데 왜 자꾸 기업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인 세목이긴 하지만 기업에 영향을 주는 세목입니다. 네. 왜? 가업승계를 하면서 가업승계가 원활치 않게 되면 그 회사가 붕괴돼 버려요. 그 붕괴되면은 그 오너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그 고용된 사람들 전부 피해 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상속세는 보통 개인 세목 같은 경우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피션시를 중요해요. 효율성을. 네. 그런데 상속세는 이 두 개를 다 중시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트렌드로 바뀌어가는 거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도 왜 뭐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 뭐 여기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을 따지기 전에 그 오너들의 전횡들이 먼저 고쳐지고 상속세에 대한 문제도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순서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유 교수님이 또 주셨습니다. 뭐 그러니까 가령 물적 분할 자체를 상속세 때문에 그걸 했다라고 해서 용인하기보다는 그건 먼저 뭐 사회적으로라든가 제도적으로 처벌을 하든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세를 논의를 하는 것이 아마 또 국민들에게도 또 동의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문성 교수님, 우리의 네. 상속세율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이게 명목세율은 최고다. 근데 이거저거 다 빼줘서 아니다. 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목세율이 있고 실효세율이라는 게 네. 있는데 명목세율은 우리가 법전에 표기돼 있는 그 세율이고 예. 실효세율은 실제로 이제 비과세, 공제 감면 이런 걸 조세 지출이라고 네. 하는데 조세 지출이 다 반영되어서 실제로 자기들이 얼마를 냈느냐 네. 하는 걸 하는 건데 실은 이 실질세율은 찾기가 힘듭니다. 네. 각 기업마다 상황이 달라서. 네. 그래서 명목세율만 보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바로 좀 낮아요. 일본이 55%입니다. 네. 우리가 50%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최대 주주 할증가세라고 해서 20%가 더 붙으면 예. 이 50에 20이 붙으면 10%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60이 되는 60이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이제. 네네. 우리가 이제 드디어 1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에 대한 그 명목세율이 네. 정말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OECD 국가의 평균 이 상속세율이 한 25, 6%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더블이죠. 두 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 더블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상속세율이 평균을 낸 거고 네. 지금 0%로 간 데가 많단 말이죠. 네네. 폐지한 데. 네. 이것까지 지금 더 낮아질 거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26개국 중에서 한 14개국 정도 이렇게 지금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이 폐지된 국가들이 그 폐지된 이유들이 전부가 이제 그 자기네들이 어떤 힘든 상황,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상속세 형평성,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올드한 거였다면 지금은 현재 효율성이라는 문제, 기업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린 교수님, 세율 외에 또 우리 한국만의 좀 독특한 좀 뭐 상속 제도에 바뀌어야 될 점, 뭐 가령 요즘에 유산세, 유산 취득세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율 외 쪽으로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그 문제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오문선 교수님 말씀하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본의 자유화가 중요하다. 이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사실은 이게 19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 사료 사상에 이제 그 발현된 건데 레이거노믹스 뭐 그거죠. 그렇죠. 대처리즘부터 시작해서 레이거노믹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당시에 세제 개편을 했고요. 상속세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 수입이 이렇게 감세를 해주면서 세 수입이 늘어날 거로 예측을 했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고 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도 영국과 미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트렌드가 글로벌 트렌드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지금 여러 형태, 특히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세를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를 해줘 가지고 이 자본이 국내에 더 들어올 거다. 또는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든 대기업에 감세를 해주든 감세해준 결과로 경제 성장이 더 좋아지고 재정 수입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30년 전에 미국과 영국에서 실험에서 실패했던 내용이고요. 그 실험에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심지어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한 낙수 효과라고 표현할 정도로 감세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왜 그런 폐지가 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폐지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폐지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자본이 부족해서 외국으로부터 이민 계급이 들어와야 되는 나라들입니다. 예컨대 캐나다 대표적인 나라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산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외국에서 이민자 계급이 들어와서 그 이민자 계급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거기에 상속세나 증여세 또는 뭐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세금을 무겁게 과세하게 되면 당연히 이민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말하면 부족한 노동력과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상속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상속세를 낮춰서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상속세를 한다 그래서 그럼 세 수입이 엄청나게 뭐 줄어들고 또는 엄청나게 늘어나느냐. 사실은 그 문제는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자산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사회 양극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세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지금 현재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고 만약에 상속세를 감세한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 개편한다. 개편한다. 결국에는 세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면 그 혜택이 다른 세목과 그리고 다른 납세 의무자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상속세 중에서 지금 세율하고 그다음에 상속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확대해왔던 상속과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8년도에 정말 순수 가업을 대상으로 1억 원 공제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이죠. 25년 동안 이 공제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60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가업상속 공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 25년 동안 공제 금액이 600배가 인상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그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 기본공제 얼마였냐?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물가를 비교해보면 물가가 거의 한 20배 가까이 20배 가량
10배가량 올렸죠. 네. 그걸 고려하면 당연히 근로소득자들의 기본 공제 금액도 물가와 연동, 그건 안 되더라도 일정 수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본 공제 금액 150만 원이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98년도에 상속세 전반이 아니라 상속의 주된 수단이 되고 있는 기업 상속과 관련해서 네. 가업 승계란 이름으로 공제 금액을 이미 600배나 올려왔다. 우리나라 세제사를 살펴보면 가업 상속 공제 이외에 25년 만에 공제 기준 금액을 600배 올린 사례가 없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거 가업 상속 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세금 내기 어렵다. 네. 뭐 이런 문제 나오니까 연부연납 20년 할 수 있게 해줬죠. 예.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를 하다 보니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업종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소분류로 묶어서 안 돼서 중분류로 바꿨다가 작년엔 또 대분류까지 바뀌었죠. 네. 자 그러면 음식업을 하던 가업을 제조업으로 바꿔도 가업 상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업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다시 또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다른 세목과 네. 관련해서 네. 다른 납세자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 교수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럼 네. 제가 많죠. 예. 뭐 하고 다음 주제로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우리 예. 유호린 교수님은 지금 현재 그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1억이었다가 600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게 어디냐는데 저는 이걸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보자는 거죠. 네. 지금 캐나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현금 남아 있는 거, 부동산 남아 있는 거, 주식 남아 있는 거를 그 돌아가신 날로 평가를 해가지고 네. 그 상속세를 가세하죠. 네. 근데 캐나다는 현재 지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가세하는데 실은 이게 폐지라는 말보다는 자본이득세로 대체를 한 거죠, 내용이.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아버지가 샀던 가격 그대로 아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억에 샀어요. 예. 우리나라 30억이 됐어. 예. 그럼 우리나라 30억에 대해서 가세해버려. 근데 캐나다는 30억에 대해서 가세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3억을 가져가요, 그냥 예. 그 기준을.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50억에 팔잖아요. 네. 그 47억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부과해요. 자본이득세로 매긴 그렇죠. 거네요. 그게 자본이득세고 네. 주식 마찬가지. 주식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가업상속 공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저는 이게 지금 왜 시끄러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가업 보통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본래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경영권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은 성격이 달라요. 네. 처음부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언제라도 팔 수 있습니다. 네. 오르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그룹의 오너예요. 네. 대주주예요. 제 네. 엄청 올랐어요. 네. 못 팝니다. 네. 어떻게 팔아요? 제가 이 사업을 접기 전까지 못 팔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면 자기는 현금 가진 게 적으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대체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경영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지분권이.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외에 있는 회사로 또는 사모펀드로 나가거나 적대적인 M&A를 당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와 지금 그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그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게 합리적인 거죠. 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까 말씀한 가세 이연이죠. 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그때까지 끝까지 안 팔면 어떡하냐. 안 팔면 가세 안 하면 되죠. 이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이 지분권을 가지고 이 기업을 경영하는 걸 원하는 거지 자기가 거기서 팔아가지고 개인을 구해서 자기가 혼자 잘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속세라는 게 개인 세목처럼 보이지만 개인 세목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이 법인세처럼 효율성을 중시하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예. 교수님한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코스닥 상장사 A가 있다. 네. 근데 오너가 사망하시면서 이제 뭐 물려줘야 되는데 상속세 때문에 못 물려주면서 차라리 회사 접는 게 낫다. 사모펀드가 들어온다. 요 이슈 때문인데 이거를 뭐 가업 상속 뭐 승계 공제라든가 요것만 따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에 관련되어 있는 이 경영권 지분 주식만 그렇죠. 있으니까. 경영권 주식에 네. 대해서 그걸 팔 때까지 회사를 접을 때까지 이연시켜 주면 되는 거죠. 이연이라고 하는 게 가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팔겠다는 의도가 없는데 네. 이걸 시가로 평가해서 팔았다고 치고 예.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슈가 한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안 되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만이라도 아까 우리 밝혀내요. 요린 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자꾸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1억에서 금액을 자꾸 키워주는 거지. 네. 근데 금액을 키워서 근본적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 이게. 그러면 이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연이라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아직 국민 정서가 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잘 사는 분들하고 이제 예. 경제가 힘든 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네. 그 다른 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전 사회 경제 조직에서 큰 경제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 건가 네. 하는 판단은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림 교수님, 그러니까 뭐 빌딩 재발, 부동산 재벌이 상속할 때 봐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하는 기업인들의 그 핵심 지분, 그건 뭐 자식이 팔지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콕 집어서 좀 과세 이연을 해준다면은 디스카운트 이런 거에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것만 안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가업 상속 공제 또는 예. 가업 승계 제도라는 이름으로 예. 이 600억 정도까지는 600억이죠. 네. 사실상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문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제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 그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제밖에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과세 이연 같은 거는 안 되는 거군요. 과세 이연은 안 되지만 예.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부 연납을 할 수 있도록 네. 다시 말하면 만약에 600억을 공제했는데도 상속세 또는 가업 승계에 관련된 증여세가 나왔다라고 예. 하면 최대 20년까지 연부 연납, 2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혜택인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인데 네. 이 연부 연납하는 동안 아직 안 내고 나눠서 내는 거기 때문에 못 낸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를 붙여서 그 다음에 받아야겠죠. 여기에 적용되는 걸 세법 용어로는 이제 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라고 네. 표현하는데요. 예. 이 가산금 이자의 이자율이 1.2%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이 연부연납을 통해서 20년 동안 자본이득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만큼의 충분한 조세 우대는 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0년 동안 2.3%포인트만큼의 네. 연이자 이익을 계속 본다고 복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상 어찌 보면 세금을 거의 절반도 안 내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연부 연납으로 우리가 막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사례, 그 창업주가 코스닥에서 기업 경영권을 못 넘기고 뭐 회사 접는다. 이게 연무 연납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현재 600억 정도에 네, 맞습니다. 이걸로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견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600억에 예. 대해서 해주는 건 우리 중견기업만 네. 해주는 거고요. 대기업은 안 해주고 대기업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세 이연이 불가능하냐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세 이연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고 예. 지금 그럼 국회에서 그 부분만 당연하죠. 그 부분만 개정할 우리 수 가세 있나요? 이연할 수 있죠. 아, 우리가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세 이연하겠다면 하는 거죠. 네. 하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이 아직 국민 정서적으로 아직 뭐 어떻다 하면서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민 정서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그 이제 진도를 너무 확 많이 못 뽑고 네.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가는 방향은 아마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네.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과 모녀가 세금 내기 위해서 지분 팔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넥슨 지주사 이야기를 먼저 우리 좀 오문성 교수님한테 할까요? 이게 지금 이제 고 김종주 회장 사망하고 나서 이제 그 주식을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이제 공매 처리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받아가지를 않고 있죠.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주식 그렇습니다. 공무가. 예. 원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원래 비상장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하거든요. 예, 예. 잘 안 받아주는데 네. 이것밖에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네. 지분이 굉장히 몰려 있어요. 넥슨이.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그 4조 7천억이고 예. NXC라는 회사가 비상장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인데 예, 예, 비상장 예, 회사입니다. 예, 예. 이 회사를 29.29%를 기획재정부가 일단 들고 갔죠. 예. 들고 갔고 그걸 캠코에다가 넘겨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29.29%라는 게 금액으로는 거의 5조 가량 되는 건데 네. 여기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걸 투자해봤자 자기가 일대 주주가 되지는 것도 아닌데. 네. 그것도 그러니까 지주회사인데.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입찰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라고요. 예. 가격이.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이게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다른 쪽에 이제 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미리 서로가 이제 얘기가 다 돼가지고 예. 우리가 들어오면 이대 주주로 두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지 현재 이걸 공매를 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넥슨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상속세 가세 대상 가액이 한 10조 정도 됐어요. 네. 10조인데 이게 당연히 이제 50% 재고세율을 적용받았고 예. 거기다 최대 주주 할증을 받아가지고 예. 6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이제 거의 6조가 된 거예요. 6조가. 예. 6조를 내는데 생각해 보세요. 10조 들고 있는 사람이 6조를 세금을 낸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너무 가하죠. 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기업 한상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결국은 이 물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캠코에서 공매 단계에서 현재 그 낙찰이 안 되고 있고 예.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게 지금 아마 결국은 뭐 누군가가 팔려나가긴 하겠죠. 네. 누군가에 팔리는데 제가 이제 이대 주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쪽에 이제 하나의 실체가 나름대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의 문제가 결국은 비자발적으로 이 지분이 막 이동이 되는 바람에 네. 자기들이 현재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어찌 보면 지속적인 경영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게 금이 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네. 유효린 교수님, 또 한 사례가 이제 OCI 그룹과 한미약품 그룹과의 이게 일종의 지금 떠들썩하고요. 주식 수합인데 뭐 이게 큰 틀에서 태양광 그룹과 뭐 제약 그룹 간의 큰 뭐 합병이다. 한국의 바이엘 탄생이다. 뭐 그렇게도 나왔지만 한편에서 이거 세금 상속세 줄이려고 한 일종의 한미약품 쪽에서의 뭐 꼼수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것도 또 하나의 뭐 해프닝입니까? 세금 관련 때문에 아니면 뭐 좀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해석할까요? 국세청은요 또? 일단 뭐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래에 대해서 이제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다시 네. 말하면 지금 어쨌든 이종 결합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네. 전혀 연관성 없는 두 회사가 사실상 지분 스와핑을 한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상호가 간에 백기사로 출동을 해서 네. 경영권까지 지켜줄 수 있는 뭐 소위 신의 한 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이 되는 또 건데. 경영은 따로 한답니다. 또 그렇죠. 예. 나중에 예. 이제 경영권에 위험이 생기면 네.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서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그 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 세법이나 다른 나라 세법에서는 제한 규정이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 거래 시점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일반적인 경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 목적이 명확한가? 다시 말하면 경영 목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을 것이고 특수한 사업 목적이 있을 것인데 예. 그 사업 목적이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예.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 목적 하에서 특수한 사업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냐 이런 예. 것들은 소위 단계 거래 원칙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쭉 살펴봐서 결과적으로 남은 사실이 두 회사 간에 각각 상속세 아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예. 하면 조세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14조 3항 그리고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계 거래 원칙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OCI하고 한미약품이 그룹이? 이 거래 한미그룹이 이런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이게 정상적인 사업 목적하에서 진행된 거라는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로 상속 단계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조세 전략 또는 네. 텍스 플래닝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과세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형식상의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 목적은 상속세 회피에 있으니 상속세 과세하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짧은 기간 동안 이걸 다 검증해내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런 거래가 조세 회피를 의도한 것이냐 의도하지 않은 것이냐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객관적 증거가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지금 당장 국세청이 이걸 과세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평가하지만 한미약품그룹 내에서는 또 모친과 아들들과 경영권 분쟁이 있다. 근데 이 문제 이거라고 하면은 근데 이건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예. 이제 유호린 교수님 말씀에 다 네. 동의하고 하지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네. 한미약품이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세를 납부하려다 보니까 5,400억이에요. 네. 돈이 그리고 없어요. 와서 한 3,400억 냈고 네. 2,000억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OCI 홀딩스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주식을 스왑하는 것이 이런 어떤 상속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없었을 때 네. 자발적으로 되었더라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안 됐을 자기들이 것 이제 사업 다각하겠다. 근데 네. 이거는 하다 보니까 궁리하다가 어떻게 돈을 구하지? 네. 이러다가 일어난 것이 실은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가 실제로 나중에 만약에 이래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예.
어떻게 생각했어요? 양쪽 다. 이거 내가 상속세 때문에 이거 했다. 이런 또 생각이 들 거라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처음부터 OCI 홀딩스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서로 업종이 완전히 달라요. 예. 화학 소재고 이쪽은 제약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둘이가 야 우리도 이거 하고 싶어, 이리도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시작됐으면 굉장히 모양새도 좋고 네. 좋은데 이거 세금 내다 보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야 우리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청 가서 이것도 피해갈 수 있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국세청이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법문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게 법문에 쓰여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서 피해갈 수 있는데 여기도 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컨설팅을 받아서 했을 텐데 그래서 이 문제들이 상속세가 없었더라면 이런 어떤 수합이 안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아, 안 좋은 점이다. 역설이다. 안 좋은 점이라고 봐야 되죠. 네.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 거래가 결국은 또 이게 양쪽이 최대주주가 때문에 상속세를 피하게 되는 네.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예.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좀 하나 네. 덧붙여서 짧게요. 짧게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상속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컨대 아까 그 오문선 교수님 여러 번 말씀하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기 전에 사실은 스웨덴 증시의 시가총액의 55% 이상을 차지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네. 발렌베리 그룹이고요. 이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5대째 경영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 발렌베리 기업은 어떻게 했냐면 샬트셰베덴이라는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네. 그 협약을 통해서 고용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경영 활동한다는 전제하에 네. 상속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상속세 납부 금액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 가지고 지금 발렌베리 그룹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노조 출신의 이사들까지도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서 오히려 이런 상속세를 부담해야 될 정도로 큰 대기업들이 네. 그 나라의 경제 성장과 그리고 납세 의식을 제고하는데 더 기여했다. 자 그렇다면 네. 상속세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속세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의식의 문제가 있는 거였다. 아직은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정도까지의 의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네. 그걸 위한 정부나 정치권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네. 저는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속세 논란이 뜨겁지만 해외에서는 이 논란을 또 논쟁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아예 상속세를 개편한 나라들이 꽤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개편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개편과 그 해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른 교수님, 많은 나라들, 우리 캐나다 얘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70년대 초 캐나다 이후에 이제 상속세 쪽을 수정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본이득세로 바꾼다든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해외 사례 한번 볼까요? 상속세 개편을 했던 해외 사례들. 사실 상속세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로마 시대이고요. 네, 로마 시대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전비 마련을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시스템화된 건 이제 영국이 최초입니다. 네. 근데 영국도 역시 사실은 전비 때문에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가장 본질적으로 이 유럽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으니까 네. 영국에서 상속세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자본가들은 당연히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겠죠. 네. 자 그렇게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이걸 좀 낮춰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야 영국에서 상속세 과세하니까 우리 상속세 과세하자 세수입에 아주 도움이 네. 되니까요. 그렇게 상속세 과세하기 시작하다가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70년대 자유주의 경제가 이 전 세계를 전 세계 경제 사료 경제 조류를 이제 휩쓸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부담이 낮은 곳으로 자꾸 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하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유치하려면 첫 번째 법인세 깎아주자, 네. 두 번째 소득세 깎아주자, 그리고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 깎아주자. 네. 라고 해서 사실은 OECD라고 하는 그 경제 선진 국가들의 모임에서 주요 나라들을 보시면 주로 유럽의 한복판에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이민 계급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네.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자본을 유입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90년대 초반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서로 이렇게 상속세 낮추고 법인세 낮추고 소득세 낮추다 보니까 유해로운 조세 경쟁이라고 해서 야 이러다가 나라들이 전부 다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해서 최초에 지금 말씀드렸던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네. 상속세를 폐지하기 시작하고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져 나가다가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각국의 재정 수입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는 그런 유해로운 조세 경쟁을 중단하고 일정 수준에서의 상속과세는 유지를 하자라고 예.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진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상속과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조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 예. 이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세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간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한다라고 하면 또는 상속세를 세부담을 개편이겠죠. 낮춘다라고 한다면 과연 유럽처럼 또는 캐나다나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이민 계급이 들어와서 부족한 세수를 메워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속세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세수입을 보장을 하고 그 더 나아가서는 그 자유주의 경제 이후로 자유주의 경제 시대 이후로 양극화가 심해진 문제를 네.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지금까지는 기여를 하다가 네. 이 자본 유출입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거를 일정 수준에서는 이제 나라별로 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 부담은 조금 경감해 준다는 차원에서 자본이익세대로 가고 있다. 네. 그럼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른 나라처럼 자산가들이 또는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 해외 자금이 이민을 많이 들어올 것이냐. 것인가? 그걸 따져보자.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밖으로 나갈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엄은성 교수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폐지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정서도 있어서 그래서 뭐 유산세, 유산취득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세율, 뭐 과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개편 방향 논의되고 있는 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개편 방향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라서 네, 일단 세율을 낮추는 문제, 네, 그리고 세율 구간 문제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50억이었다가 예. 30억 내렸는데 실제로 그게 뭐 90년 중반에 내렸던 거예요. 조정한 게. 네, 근데 그런 세율이나 이제 구간들이 지금 현재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현재 보면 예전에 우리가 상속세를 돌아가신 분들 중에 이 상속세를 내는 분들의 비중이 아주 작았다가 네.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현재 이제 그 자산 가액이 커지는데 네,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과세 대상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구간의 문제, 그다음에 뭐 최대 주주 할증의 문제, 네, 할증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 그래요. 야, 그 경영권이 있는데 왜 프리미엄 줘가지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데 네, 그걸 왜 그거 안 하냐? 그런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낮게, 어떨 때는 같은 가격으로, 네. 어떤 때는 높게 예.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 상황이 되게 좋은 회사가 만약에 회사를 넘긴다 그러면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 줘야 되죠. 네, 근데 상황이 안 좋은 회사가 넘기는 경우는 더 다운 시켜줘야 돼요.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가져간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최대 주주면 할증하겠다. 20%를.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획일적으로 예전에 네. 30%까지 갔어요. 네, 그것도 낮춰준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말한 유산세, 유산취득세 문제. 그 개념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유산세가 뭐냐면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불러요. 네. 남아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라 부르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네. 상속세는. 네,
피상속인 300억을 남겼어요. 네. 300억에 대해서 세율 적용해서 가세하고 네. 그다음에 상속인들이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비율대로. 예. 이게 이제 유산세 구조고 예. 유산취득세 구조는 300억을 가지고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일단 상속하고. 예를 들어서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0.5를 더 가서 1.5, 예. 111 하면 쫙 나눠 가지고 나눠 가진 부분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유산세보다는 유산취득세 구조가 세금이 좀 줄어들 거다. 네. 당연히 럼섬이 적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산취득세 구조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여세 구조가 유산취득세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이게 세목이 다른데도 같은 세법전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왜냐하면 서로 보완세제라서 그래요. 예. 살아생전에 전부 증여해버리면 상속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상하게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세 구조로 놔두고 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구조로 놔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구조가 이 엇박자가 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엇박자도 문제지만 유산세 구조가 더 합리적인 구조라고 유산취득세 취득세겠죠. 유산취득세 구조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엇박자를 떠나서 네. 유산취득세로 가는 나라가 훨씬 많은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줬다고 그러고 기재부 쪽에서 예. 그래서 유산취득세 구조로 가는 것은 일단 뭐 하나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줄이다가 실제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큰일 날까? 네. 별로 큰일 안 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한 400조 정도 되는 국세 구조에서 지금까지 거의 6조에서 9조 정도가 상속세였어요. 네.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적에 그때만큼 12조가 크고요.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네, 확 늘었는데 네. 그리고 현재 좀 뭐 넥슨에 이제 우리 그 회장 돌아가시고 또 6조가 늘고 네. 이런 게 없다면 평균적으로는 6조에서 9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포션이 크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풀을 때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상이 좋아질 거다. 네. 왜냐하면 상속세, 증여세가 발목 잡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증여세 같은 경우도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배우자 공제 지금 배우자한테도 상속세를 가세하잖아요. 네. 배우자 상속세 가세 안 하는데 되게 많습니다. 나라가. 같이 산 세대인데 왜 상속세를 내요? 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배우자한테 증여해도 6억 이상 되면 또 증여세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없애주면 네. 돈들이 좀 많이 나와서 투자될 거다 저는 생각해요. 네. 전.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그런데 마지막 뭐 똑같습니다. 이제 상속제 개편 방향 한 1분 정도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이제 일단 우리 지금 마무리하셨다고 보고요. 상속세 네. 세수입이 전체 포지션에서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다. 네. 당연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게 70년대부터고 네. 70년대에 경제 활동을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사실은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네. 가지고 계신 이제 재산을 좀 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포지션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와중에 이게 상속세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세부담 아니라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상속세는 사실은 유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개편한다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상속세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 소득과세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종합과세를 전체를 종합과세지 않고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 빼주고 그다음에 임대소득도 2천만 원까지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종류를 여러 개로 쪼개면 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가지고 사실상 소득에 비해서 낮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로 돌려서 소득과세가 가지고 있는 세수의 이 탈루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 취득세 방향으로 형태로 가자. 전환을 네. 하든 아니면 자유세 전환하든 이게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 세제 안에서 어떤 단계를 밟아서 무엇부터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열띤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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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는 4월 총선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올해 세계 곳곳에서 수장을 새로 뽑거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굵직한 선거가 잇따라 열립니다. 그래서 일명 슈퍼 선거의 해라고도 불리고 있죠. 전 세계 76개국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여 명이 투표소로 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선거의 끝판왕 바로 11월 5일에 열리는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이 단지 4년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요.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올해 펼쳐질 이 선거, 슈퍼 선거의 해, 경제에는 또 정치에는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